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남들한테 얼굴 한번 붉혀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을 객식구들과 함께 지냈던 게 일상이 되어나서 그냥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면 서로 웃는 얼굴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 내 며느리한테 불같이 화를 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사과를 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오죽하면 며느리라면 꿈뻑 죽던 우리 집 양반도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는 물론 아들 녀석과도 연을 끊겠다고 나섰겠어요. 나이 들어서 남들한테 며느리 흉보는 게 창피한 일이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입 다물고 살다가는 내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는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개척교회 규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셔서 친정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 전까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부잣집 딸이었던 친정어머니는 목사 남편 때문에 팔자에 없는 부엌대기 노릇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걸로도 모자라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교회로 데려와서는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하셨거든요. 사실 교회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5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는데 말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가 군 식구까지 데려오니 살림을 살아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장신구며 금부치는 이미 다 팔았은 지 오래고 이웃집 바느질감이며 잔치집 품팔이까지 해가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셨어요. 그 곱던 손은 마르고 갈라져서 수세미보다 더 거칠어졌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시거나 인상을 찌푸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고로 인사를 잘해야 해. 동네 어르신들 뵈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 들고 계시면 얼른 들어드리고 다들 교회 살림에 얼마나 도움을 주시니 고마운 분들이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해. 친구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알겠지? 제가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성격이 된 것도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교회 신도가 늘고 살림이 전보다 나아진다 싶으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군 식구들을 집에 들이셨어요. 부모 잃은 고아들을 데려다 저희 형제들과 함께 키우셨거든요. 한솥밥 먹고 살부비고 살면 그게 가족인 거야.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모두가 똘똘 뭉친다면 배고픔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눈치 주지도 말고 우린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살자꾸나. 쌀이 떨어져서 당장 다음 끼니가 걱정인데도 아버지는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애가 타는 건 어머니와 자식들 뿐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매번 쌀이 떨어질 때면 도움의 손길이 늘어서 어떻게든 고비를 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어린 제 눈에는 이 모든 게 어머니 덕으로 보였어요. 평소 동네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건 물론 인정이 넘쳐서 김치전을 부쳐도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없는 살림에도 배고른 이웃한테 당신이 먹을 밥까지 나눠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다들 저희 어머니를 따를 수밖에요. 하나님 덕이든 저희 어머니 덕이든 간에 저희 가족은 동네 사람들 덕분에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며 힘든 세월을 살아냈어요. 오빠와 언니는 물론 저희와 함께 살았던 언니 오빠들도 따지고 보면 이웃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은 없어도 인정은 넘쳤던 탓에 우리는 친형제 할 거 없이 다들 사이가 좋아요. 꼭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다들 자주 모여서 가족여행도 가고 서로의 생일도 챙기며 친형제 자매처럼 지내고 있으니까요. 제게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도 저희 집에서 같이 자란 성호 오빠였어요. 저희 아버지 뒤를 이어 목회자로 살게 된 성호 오빠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같은 과 동기를 제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성호 오빠 제 남편은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7살 때 부모 손에 버려져 시설을 전전하다가 시설을 뛰쳐나와 저희 집에서 살게 된 성호 오빠와 달리 제 남편은 타고난 금수저였어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기 전부터 미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잘 살았더라고요. 아버님을 닮아 사업 수완이 좋았던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자기 사업을 했어요. 낮 시간 강의실에서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밤이 되면 고깃집 사장으로 변신했거든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고깃집을 차리겠냐고 다들 부모 돈으로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원래 그 가게는 남편의 단골 가게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아들 내외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마땅한 작자가 나서지 않은 데다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준다고 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남편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게 된 거였죠. 원래 일하시던 분들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자금은 남편이 국민학생 때부터 쭉 모아온 돈으로 해결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집이 잘 살길래 어릴 때 용돈 받은 돈으로 자기 장사까지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일반 사람들 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했죠. 따지고 보면 고깃집은 남편한테 있어 예행 연습에 불과했어요. 부모 사업을 물려받기 전에 시험 삼아 해보는 실습 같은 거요. 자기 인생을 건 중차대한 일도 아니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경험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인생도 참 편하게 사는구나 했는데 가만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남편은 자기 돈이라면 10원 한 장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거든요. 군에서 막 제대한 후라 아직 군기가 잡혀 그런 건지 본래 본성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학업과 병행하며 시작한 고깃집은 이전 사장님이 하시던 때보다도 매상이 훨씬 올랐어요. 가게 앞에 손님이 줄을 지어 있을 정도로요. 매상이 오르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메뉴도 그대로고 맛도 가격도 그대로였거든요. 달라진 거라고는 그저 테이블 위치와 가게 앞에 놓인 대기 의자와 순번표뿐이었어요. 전에는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뒤섞여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입구가 복잡해서 안쪽 테이블이 비었는데도 가게가 꽉 찬 줄 알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있었던 걸 해결한 거였죠. 게다가 가게 앞에 순변포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거대로 홍보가 되기도 했어요. 1년 반가량 남편이 가게를 맡아 하면서 매출이 엄청 뛰어오르자 웃돈을 주고 가게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덕분에 제 남편을 믿고 가게를 맡겼던 원래 고깃집 사장님은 한몫 제대로 잡고 가게를 팔 수 있었어요. 나 같으면 잘 되는 가게 내가 직접 인수해서 할 텐데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난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해낼 수 있나 그게 궁금했던 거지. 이걸로 승부를 내보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왜요? 내가 정임씨 굶길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거면 걱정 말아요. 나요. 절대 내 식구들은 안 굶겨요. 내 아버지가 그러셨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존경받는 사람은 못 돼도 내 식구 굶기는 못난 가장은 되지 말자는 게 우리 집 남자들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재고 나랑 결혼합시다. 정임 씨는 사람이 너무 물러서 나처럼 지독한 놈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빠를 통해 소개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 남편은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외모 때문에 선뜻 결혼 생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당시는 성인 남성 평균 키가 170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남편 키는 184cm나 되었어요. 거기다 몸에 근육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키보다 더 커 보였죠. 제 키가 156cm라서 우리 둘이 걸어가면 구멍나무에 매미가 붙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관상으로는 빈말로라도 잘 어울린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신을 지독한 놈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저보다 더 물러 보였어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고 제 표정 하나에 희비가 오가고 특히나 그 덩치에도 애교를 엄청 부렸거든요. 가끔은 그 애교가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남자라면 뭔가 믿음직스럽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말 잘 듣는 덩치 큰 강아지 같았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는 남편 앞에서 대답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엔 부담스럽던 남편의 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더란 거예요. 매일같이 저희 집 앞까지 따라오던 남편이 하루라도 안 보이면 그렇게 허전하고 초조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학벌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나라는 인간한테 너무도 헌신적인 남편이 신기할 따름이었죠. 남편 정도라면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 신랑감이니까요. 그래서 더는 남편 속을 태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그동안 보아왔던 남편이 신기하게도 다르게 보이더군요. 행동 하나하나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말이에요. 원래 웃음이 많은 저였지만 남편의 애교와 농담에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어요. 남들은 제 남편을 두고 덩치값을 못한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귀엽기만 했어요. 저는 별거 아닌 남편의 농담 하나에 자지러지듯 웃어댔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달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자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받은 지 반년도 안 돼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야 반대할 사람이 없었지만 시댁은 우리 집과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자식 혼사도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이니까요. 실제로 제 남편한테 들어온 중신이 꽤 많기도 했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다 마다하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가난한 목사 딸에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나온 별 볼 일 없는 학벌이 다였던 저는 며느리짜리로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제 남편 뜻이 워낙 완고했던지라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요즘이야 자식이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를 하는 걸로 알지만 저 때만 해도 시집살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도 아니고 오히려 탐탁치 않은 며느리였기에 함께 사는 게 더 불편하셨을 텐데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셨어요. 뒤에서 제 흉을 보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묵묵히 저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러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나자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넣을까 의아했는데 살아보니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다 싶더구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늘 그렇게 웃어주니까 내가 네 남편이라도 힘이 날 것 같더라고. 돈 주고 부리는 사람들한테도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씨를 보니 친정에서 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말이다. 어린 시절부터 친정어머니를 보고 배운 행동들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어머님을 따라 봉사활동도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고아원이며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며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니셨어요. 어머님 역시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시작한 일이라고 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밥술 깨나 뜨고 살 수 있는 건 다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니 받은 만큼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를 이어 봉사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을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던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저 혼자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내 아들이 결혼하면 나도 시어머니께서 그랬던 것처럼 내 며느리한테 이 일을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낳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어요. 제 아들이 저희 친정에서도 첫 아이였던 터라 외가 사랑도 독차지하게 되었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한테 사랑도 베풀 줄 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 마음 씀씀이가 그리 넓지 않았거든요.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혹시 외동이라서 더 자기밖에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2번의 연이은 유산을 끝으로 더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지 뭐예요. 2번째 유산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품 안의 자식이라잖아. 다 크면 어차피 우리 품을 떠날 자식인데 하나로 부족한 거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면 내가 당신 아들로 해줄게. 아유, 징그러운 소리. 누가 자식이 필요해 이러나요? 다만 우리 민수가 이기적으로 자랄까봐 곁에 형제가 있으면 해서 그런 거죠. 이젠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지만요. 사람도 참 그런 거라면 굳이 우리 자식일 필요가 있나. 외사촌도 있고 장인어른 교회에도 애들은 많잖아.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건 같이 어울려 지내면 되지 않겠어? 듣고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친형제 자매 외에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공동체 생활도 익히고 인생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친정아버지의 교회에도 가고 전부터 해오던 봉사활동도 아들과 함께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래서 더 친정 식구들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갔고 덕분에 아들 녀석은 외사촌들과 격이 없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일이 마음 쓰이고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그 많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신 건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친정에 찾아가 어머니께 비법을 물었더니 의외로 평범한 답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자식을 품 안에 가두고 안달한다고 잘 크는 게 아니야. 지가 살아갈 방법을 깨닫도록 어느 정도 방임을 해야지. 아이들은 생각보다 영악해서 좋은 것도 잘 알아채고 나쁜 것도 귀신같이 알아본단다. 그러니 아이 앞에서 부모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하는 거야. 그게 교육이니까.
꼭 형제가 많아야 보고 배우는 게 많다면 이 나라에 외동으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배움이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교육이다 생각하렴. 부모는 그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때 길을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친정어머니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자식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답을 찾은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군요. 친정어머니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고 나니 되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따지고 보면 제 인생은 잠시 아들 교육 문제로 신경 쓴 것 외에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인생인 셈이죠. 그래서 이후에 겪게 된 시련이 더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30이 한참 넘도록 결혼에는 관심도 없던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긴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은 게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침성도 있어서 처음 인사를 온 날부터 제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다가오는데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제게 딸이 없어서 그런가 함께 쇼핑도 가고 전시회도 다니자는 말에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남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자식 내외와 연 끊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제게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도 수시로 했어요. 주말엔 가끔 집에 들러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를 사오기도 했고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저 역시도 일부러 백화점에 들러 예비 며느리 선물을 사오곤 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백화점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몇 해 전에 며느리를 드린 지인이 했던 말이 떠올라 그랬던 거예요. 내 딸한테는 시장에서 산 물건을 사줘도 며느리한테는 꼭 백화점 물건을 사주라는 말이었죠. 내 딸은 뭘 사다 줘도 아, 엄마가 내 생각해서 사온 거구나 하는데 며느리들은 아니더라고. 자기 딸은 비싼 거 사주면서 며느리한테는 이런 싸구려를 사주는구나 한다니까. 그러니 어쩌겠어? 돈이 좀 들더라도 백화점 가서 비싸고 이름 있는 걸 사줘야지. 오 여사도 며느리 들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이상하게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저 역시도 예비 며느리 줄 선물은 백화점에서 비싸고 좋은 걸로 고르게 됐어요. 선물을 받고는 좋아하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들 녀석 결혼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집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 걱정은 없었지만 요즘 애들한테 시집살이 하라면 누가 그런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 집은 우리가 해주자고 했죠. 그런데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건지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어서 증여를 해도 세금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회사 법무팀과 상의해서 적법한 세금을 내고 서울 시내에 있는 30평형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는 더 넓은 평수로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남편은 이것도 넘치게 해주는 거라며 선을 그었어요.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잖아요. 세상에 30평 아파트를 찾는데 10억 이하로는 찾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있다 하더라도 외곽 지역이라서 교통이 너무 불편했고요.
남편이 해준 아들네 아파트만 해도 20억이 훌쩍 넘었어요. 20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몇십 년을 벌어도 손이 주기 힘든 돈이잖아요. 그런 집을 해줬는데 적게 해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나마도 남편이 이 집을 해준 건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어찌나 싹싹하게 굴었는지 제 남편이 며느리라면 꿈뻑 할 정도였거든요. 무뚝뚝한 아들만 보고 살다가 눈처럼 사르르 녹을 정도로 상냥한 며느리를 보니 그럴만도 했죠. 저만 해도 아들 내외가 집에 온다고 하면 아들 녀석보다는 며느리가 더 기다려지는걸요. 며느리도 그걸 아는지 시부모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예쁘더라고요. 사랑은 뭐니 해도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내 며느리한테 물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배운 대로 실수는 눈 감아주고 잘한 일은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남편 하나 믿고 낯선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우리 집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시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온 봉사활동도 며느리한테 잘 전수해서 생활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어갈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잘 따라주었어요. 저를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러 시설에 따라가기도 하고 제 친정 오빠가 하는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도 참여하곤 했거든요. 정기 봉사활동은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하는 거라서 2주에 한 번꼴로 순번에 따라 시설에 가서 청소랑 빨래 등을 하는 거고 무료 급식 봉사는 매주 주말에 열리지만 시간이 될 때만 참여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도 있지만 그건 아직 며느리한테 알리지 않은 채 저 혼자 참석하고 있고요. 며느리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 대신 취혼을 택한 거라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편이었어요. 신혼 초에는 심심하다고 시어머니인 제게 놀아달라고 전화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봉사활동에 불렀던 거고요.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도 평소 성격대로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를 보면서 내가 며느리 복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어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속이 깊냐고 칭찬도 많이들 하셨고요. 그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인한테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여사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며느리 단속 좀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해서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보여줘서 알게 된 건데 여사님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10수년째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은 제 며느리가 인스타에 봉사활동 사진과 함께 철없는 글을 올린 걸 보고는 며느리 교육 좀 하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해봤더니 거기에 며느리가 올린 글과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시설 아이들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채 올려진 데다 그 밑에 달린 며느리 글이 가관이었어요. 재벌집 며느리 노릇이 쉬운 게 아님. 거지 같은 애들 씻기고 먹이는 걸 왜 내가 해야 됨? 노블리스 오블리지도 못 해먹겠음. 아, 구역질 나는 거지들 밥 주러 가는 날. 시부모 유산 땡겨받고 얼른 이 짓거리 그만두고 싶음. 이건 그나마 수위가 약한 글만 옮긴 거고요. 며느리가 남긴 글들은 하나같이 욕설에 인격 모독적인 글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동안 제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돈 많은 시부모한테 잘 보여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겠다는 돈 욕심밖에는 없었죠. 그걸 보니 순간 며느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를 보고 웃고 있는 며느리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두렵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아들까지 알게 되면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시간에 며느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죠. 평소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며느리를 보니 쉽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내준 차를 다 마시도록 본론은 시작도 못했어요. 마침 며느리가 조금 있으면 운동하러 갈 시간이라고 하기에 서둘러 말을 꺼냈죠. 제 딴엔 정말 순화해서 말을 했어요. 아이들 인권도 있으니 사진은 내려달라.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지라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단어는 조금 심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님 되게 모순적이신 거 아세요? 솔직히 어머님이 봉사활동 나가시는 거요. 돈 자랑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반가워서 웃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고 가는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지. 어머님도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돈 주면 끝날 일을 직접 가서 일손 돕는다느니 하면서 얼굴 비추는 건 내가 돈 냈으니 생색 좀 내겠다 이 뜻 아닌가요? 있는 집 사모님들은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저도 다 아는데 설마 아니라고 발뺌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님 눈에도 그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고 더럽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텐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솔직히 대놓고 말하는 제가 속에 숨기고 사는 어머님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예,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나도 그렇고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 하나 너처럼 특권의식 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 너처럼 봉사활동한 거 사진까지 찍어서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 일했다고 생색내는 사람도 없단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너를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봉사활동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엔 반박 안 한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봉사활동 안 해도 된다. 결국 며느리는 그동안 저와 함께하던 봉사활동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설령 잘못을 뉘우치고 나가겠다고 해도 이미 회원들이 이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운 시선으로 안 볼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였죠. 이번 일로 며느리한테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하루는 아들 녀석이랑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해주는 김치를 먹고 싶다는 말에 들떠서 김치통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물론 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연락도 해주었죠. 그래서 양손 가득 김치통을 들고 힘겹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별 말도 없이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눌렀는데 한참이 지나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양손 가득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있어서 그 몇 분이 그렇게나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 가져오신 그거 김치죠? 저 더러워서 그런 거 못 먹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집에 냄새 배니까 문 못 열어드려요. 어머 얘, 그게 무슨 소리니? 더럽다니. 김치가 왜 더러워? 그리고 그깟 냄새 좀 밴다고? 시애미가 삼복더위에 양손 가득 김치까지 들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는 거니? 이게 무슨 경우니? 그건 모르겠고요. 암튼 더러워서 싫으니까 가져오신 그대로 들고 돌아가세요. 어머님 봉사활동 다닌다고 노숙자들이랑 손도 잡고 말도 섞잖아요. 그 더러운 병균이 죄다 그 김치에 들어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토 쏠리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김치는 백화점에서 사 먹을게요. 아셨죠? 예, 일단 문 좀 열어봐.
애타게 며느리를 불렀지만 끝내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가지고 갔던 김치통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김치통을 내려놓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깟 김치 안 받아 먹는다고 했다고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에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받았던 며느리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동안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돈도 있을 만큼 있는 분이 왜 구질구질한 인간들 돕겠다고 시간 버리고 다니나 하고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면 해외여행을 가든 백화점 쇼핑을 하든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어릴 때 거지들이랑 같이 자랐다면서요? 제 남편한테도 강제로 거지들이랑 같이 놀게 했다면서요. 어머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처럼 뼛속까지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으로 치장을 해도 안 바뀐다고요. 전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서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 절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런 걸 수준 차이라고 하는 거겠죠? 암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이 수준을 올리셨으면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전처럼 며느리 노릇 해드릴게요. 아셨죠? 수준 떨어지는 시어머니랑은 말도 섞기 싫다며 앞으로는 할 말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하라더군요. 하긴 내 자식도 지부모 뜻을 몰라주는 판에 남의 자식이 내 속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하고 속이 상하는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하루 종일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종종거려서 그런가 양손은 벌겋게 부어서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 손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온 거예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먹이는 저를 보더니 이 남자가 눈이 휙 돌아버린 거죠. 다짜고짜 누가 울린 거냐고 소리를 치는데 역시 내 편은 남편뿐이구나 생각했어요.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니까 그제야 허기가 지더군요.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김치 담고 어쩌고 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은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방으로 김치통을 들고 들어와 찬밥에 김치를 올려 볼이 빵빵해지도록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도 제 앞에 앉아 말없이 같이 먹어주었어요. 한참을 먹고 난 저는 남편한테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불같은 성격의 남편은 웬일인지 조용히 얘기를 듣기만 하더니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뭘 가지고 갈 거야? 난 말이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당신을 고를 거야. 자식, 회사, 돈 다 필요 없어. 나한텐 당신만 있으면 돼. 아까 김변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애들한테 증여해준 아파트 말이야. 아직 증여가 안 됐더라고. 애초에 아파트를 증여해줄 때 증여세는 니들이 벌어서 내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놈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세금을 안 냈다지 뭐야. 지놈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대신 세금을 내줄 줄 알았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그러니 증여는 자동적으로 취소된 거지. 어쩌겠어. 지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지 탓이지. 그나저나 그동안 무단으로 내 집에서 살았으니 월세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 여보, 설마 며느리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자식한테 줬던 집을 뺏겠다고요?
내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나는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놈한테 줬던 거 뺏어오는 것 뿐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일로 당신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단 얘기지. 만약 이 일로 애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한다면 난 그놈 호적도 파버릴 수 있어. 내가 매번 말해왔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 오정임 씨뿐이라고. 남편은 극구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제가 남편을 모르나요?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오면 어떻게든 저 대신 복수를 해준 사람인걸요. 제가 시장에서 그릇값을 덤튀기 쓰고 오면 그 가게에 찾아가 제가 덤튀기 쓴 돈만큼 되찾아오는 양반이니까요. 물론 저한테 생색은 안 내지만 그런다고 제가 모를 리 없죠. 결국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증여 취소 소식을 듣고 온 거였죠. 뼛속까지 사업가인 남편은 아들한테 조목조목 취소 사유를 설명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 없다. 애초에 나는 니들한테 그 비싼 아파트를 줄 생각이 없었어. 네 엄마가 하도 증여해 주라고 해서 마지못해 해줬던 거지. 그런데 20억대 아파트를 공짜로 손에 넣으면서 세금조차도 처리할 생각을 않는다니. 이건 애초에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게 아니고 뭐겠니? 20억이면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야 하는 돈인데 그걸 우습게 하는 놈이라면 10원 한 장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저 말고 밖에서 낳은 자식 있으세요? 뭐? 이놈이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해? 내 인생의 여자는 네 엄마 한 사람뿐이다. 세상이 무너진데도 내가 구할 사람은 내 아내뿐이라고. 그런 사람을 더럽다고 문전박대한 며느리한테 내가 왜 내 피 같은 돈을 남겨줘야 하냐? 지 엄마의 깊은 속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놈한테 내가 왜 내 돈을 줘야 하냐고. 그러자 며느리가 눈웃음을 치며 제 남편한테 찰싹 달라붙어 애교를 떨었어요. 에이, 아버님, 제가 또 언제 어머님한테 더럽다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처럼 애교 많고 시어머니한테 헌신적인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오해하시면 저 정말 슬퍼요. 저 시집 와서 어머님 따라 봉사활동 다닌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돈을 줘도 그런 거 안 따라다녀요. 저니까 하는 거라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려고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시고 서운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증여 문제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네, 아버님. 시아버지 팔뚝에 얼굴까지 부벼대며 애교를 떠는 며느리를 보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며느리를 밀쳐내며 팔에 묻은 화장품을 휴지로 닦으며 그러더군요. 며느리야, 네가 인스타인가 어딘가에 노블리스 오블레제도 못 해먹겠다고 글을 썼다며.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네 말대로 넌 중산층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디가 노블리스고 어디가 오블리제냐? 애초에 넌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건 네 시어머니처럼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온 고귀한 사람들이 할 걱정이라고. 감히 깜냥도 안 되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을 떨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네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놈들에 의해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 모양이다만 절대 아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싸서 쓰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돈으로 우리 식구가 밥도 먹고 살고 니들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런 고마움을 타인한테 베풀지는 못할 망정 거진이 더러우니 그딴 소리를 해대면서 특권층 유세를 떨려들어?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머리라면 내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더군다나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구는 며느리라면 더더욱 필요 없어. 그러니 앞으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아라. 알겠니? 그건 그렇고 니들이 내 아파트에서 더 살 생각이 있다면 전세든 월세든 합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히 세 내고 살도록 해. 기간은 이달 말까지 줄 테니까 보증금 마련이 안 되거든 당장 짐 빼서 나가거라. 나는 네 엄마처럼 마음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손에 대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들 알고 돌아가거라. 피곤하구나. 여보, 김치통 드느라 부은 손 내가 얼음찜질 해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론 되먹지 않은 것들한테 그런 거 싸다 나르지 말고 나한테만 해주라고. 알았어요? 남편은 아들 내외를 몰아내고 밤새 제 손에 얼음찜질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달 말 아들 내외는 살 집을 구해 아파트를 나갔어요. 아들이라고 깎아주는 거 없이 시세대로 다 받겠다고 했더니 도저히 지들이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 보증금을 만들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참에 남편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요. 법적으로 자식한테 남겨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죠.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위탁할 생각은 없어요. 제 남편이 그리 허술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도 그건 반대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디에 후원을 할지 천천히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들 자식도 내 집마당에 남편과 둘이 노년해야 할 소일거리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며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자식도 깨닫길 바라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삶에 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